유비현덕 연대기 제1권 하북의 흙먼지 제2부 하늘의 죽음. 소설 전영훈, 낭독 전지원. 갑자년인 광화 7년의 어느 봄날 밤, 어둠에 잠긴 누상촌의 들판 너머로 불기둥이 솟아올랐다. 잠에서 깬 마을 사람들은 탁군 태수의 치소가 있는 대읍에 큰 불이 난 것이 틀림없다고 수군거렸다. 나는 한 해 전에 아내로 맞이한 모하와 함께 대문 밖으로 나가서 멀리서 피어오르고 있는 시커먼 연기와 밝은 붓빛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새벽녘에 간홍이 찾아와 잠든 나를 깨웠을 때 나는 무엇인가 큰일이 났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하인의 전환을 듣고 침실 밖으로 나가보니 간홍은 누런 빛깔의 헝겊을 손에 든 채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룩의 태평도가 난을 일으켰다, 현덕. 간홍은 나를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헝겊을 내밀면서 그렇게 말했다. 간홍이 건넨 헝겊에는 서투른 필치로 창천 이사 황천 당립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푸른 하늘이 죽고 누런 하늘이 일어난다? 푸른 하늘은 한황실이고 누런 하늘은 태평도 자신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나? 화가 끝나니 다음엔 토가 온다는 뜻이군. 나는 헝겊에 적힌 문구를 들여다보며 태평도의 대담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태평도는 교주 장각이 수십 년 전에 기주의 거룩에서 만든 신생교단이었다. 태평도의 교리는 본래 우길이라는 도사가 노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장각은 여기에다 도참의 유언 비어들을 섞어 넣은 새로운 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다녔다. 장각의 가르침은 가혹한 수탈에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했던 백성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전파되었고 지금은 신도가 40만 명을 바라볼 정도로 거대한 교단을 이루게 된 것이었다. 하북과 하남에서 태평도가 들불처럼 퍼져나가자 위기감을 느낀 낙양 조정은 태평도에 대한 해상령을 내리고 교단을 박해하였다. 그러나 교단의 수뇌부가 조정의 탄압에 대응해서 신도들을 무장시키고 군사훈련까지 시키게 됨에 따라 해상령 이전보다 교단의 힘은 오히려 더 비대해져만 가고 있는 형국이었다. 그렇다고는 하나 태평도가 해산령에 불응하며 저항하는 수준의 반항에서 더 나아가 조정과 황실 자체를 뒤엎으려 시도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아까의 그 불기둥은 태평도의 소행인 거로군. 그래, 신도들이 태수의 치소를 습격해서 불을 지른 모양이다. 태수 쪽의 움직임은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군. 내가 알기로 중화 역사에서 종교 집단이 왕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목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로서는 이 전대미문의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고 그 길의 끝에서 어떤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더더욱 알 길이 없었다.
간홍은 더 많은 소식들을 수집해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다시금 나의 집을 떠났고, 나는 간홍이 건네준 헝겊을 손에 쥔 채로 한동안 제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미 잠은 말끔하게 달아난 뒤였지만 지금 당장 무슨 일을 시작해야 좋을 것인지는 도무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흐려진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라고는 다만 전란이라는 두 글자뿐이었다. 결국은 이런 날이 오는군.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감당하기 어려운 대란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품은 채로 긴 시간을 보내왔었다. 어쩌면 태평도의 반란이야말로 내가 두려워하던 그 대란의 시초가 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나의 머릿속을 맴돌며 마음을 어지럽혔다. 나는 보초를 서고 있던 숙직 단원들에게 큰 북을 울려서 단원들을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불길한 북소리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찢으며 퍼져나가자 깊은 잠에 빠져있던 누상촌의 가가호호마다 하나둘 등잔불이 별빛처럼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사흘 동안 나는 누상촌을 벗어나지 않은 채로 태평도의 반란을 숨죽여 지켜보기만 했다. 간홍은 반란으로 무너진 기존의 정탐망을 버리고 경험 많은 단원들로 이루어진 정예한 척후대를 새롭게 편성했다. 척후대는 사방으로 흩어져서 반란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해왔는데 간홍은 가장 위험한 지역을 맡아서 직접 정찰을 다녀오곤 했다. 척후대에 따르면 태평도들은 병력을 집중해서 군사 요충지들을 공략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각기 흩어져서 관아와 군사 기지들을 닥치는 대로 습격하는 형태로 난을 이어가고 있었다. 반란에 참여한 신도들은 모두 토덕을 상징하는 황색 두건을 머리에 두르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들을 황건적이라 부르고 있다고 했다. 간홍은 정찰 중에 포로로 잡은 태평도의 간부들에게서 정보를 캐냈는데 장각의 본래 계획은 태평도의 대방인 마원의가 수도인 낙양에서 대대적인 폭동을 일으키면 각지의 신도들이 이에 호응하여 일제히 봉기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교단 내부의 배신자에 의해 거사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자 황급하게 거사일을 앞당겨서 7개주 28개 군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제히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라는 게 포로들의 이야기였다. 태평도의 교단은 평소에 36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한 개의 방은 1만 명의 신도로 이루어져 있었다. 포로들에 따르면 태평도의 수뇌부는 반란을 위한 별도의 군사 조직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의 36방을 반란의 단위 부대로 삼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황건적을 일선에서 끌어가고 있는 사령관들은 군대를 지휘해본 무장 출신이 아니라 대규모의 병력을 통솔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태평도의 중간 간부들에 불과하다는 것이 간홍의 판단이었다. 나는 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28개의 군에서 동시에 봉기한다는 황건적의 반란 계획을 전혀 수긍할 수 없었다. 그들은 36만 명이라는 대병력을 몇 개의 대규모 부대로 나뉘어서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대신 36만 명을 36개의 작은 조각으로 잘게 쪼개서 광대한 반란 지역에 넓고 얇게 펼쳐놓는 방식을 선택했다. 내가 보기에 태평도의 수뇌부에게는 수도 낙양을 방어하고 있는 제국 최고의 정예 부대들을 선별하기 위한 공격 계획도 조정이 반란 진압을 위해 내려보낼
대규모의 토벌군에 맞서기 위한 방어 계획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아마도 태평도의 수뇌부는 자신들이 일단 천하를 혼돈에 빠뜨리기만 하면 늙고 병든 한 제국은 그 어지러움을 수습하지 못하고 저절로 무너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400년 동안 계속되었던 한 황실의 지배를 단 한 번의 반란으로 종식시킬 수 있으리라는 그들의 믿음은 순진한 것이었다. 아무리 한 제국이 병에 걸린 늙은 호랑이라고는 해도 제국을 지탱하고 있는 관료 조직과 군사 조직은 아직도 건재했으며 낙양의 황제들에게는 여전히 수십만 명의 병력을 징집할 수 있는 권능이 남아있었다. 게다가 일단 조정에 의한 본격적인 토벌이 시작되고 나면 1만 명의 단위 병력으로 편제된 수십 개의 부대로는 수십만에 육박할 토벌군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결국 기존의 36방 교단 조직을 그대로 반란에 투입했다는 것은 태평도의 수뇌부가 병법의 기본적인 원리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전쟁에 대해 무지하며 무지한 그들을 이끌어줄 유능한 참모진 또한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 될 터였다. 그러나 황건적의 반란 계획이 허술했다는 것이 그들의 공세가 한 제국에 위협적이지 않다는 뜻은 아니었다. 백성들 중에는 황실과 조정에 대해 불만과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수히 많았고 황건적 또한 백성들을 자신들의 거사에 동참시키기 위한 선전과 선동에 온갖 정성을 쏟고 있는 상황이었다. 만일 조정이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유능한 사령관들을 선발하지 못하거나 적시에 토벌군을 파견하지 못한다면 한 제국은 2명의 황제가 낙양과 거록에서 서로 다른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나는 황건적이 봉기한 지 나흘째 되던 날부터 그들에 대한 토벌 작전을 개시했다. 반란 초기에 관아와 병영을 습격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던 황건적들은 탁군의 행정망이 붕괴되고 나자 이내 수백 명 단위의 무리로 흩어져서 마을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백성들의 재물을 강탈하고 여자들을 겁탈하는 일에 열광하며 자신들이 가진 힘에 도취되어 가고 있었다. 이제 황건적은 한 제국의 붕괴를 꿈꾸는 역적이라기보다는 지금껏 동인단이 지겹도록 상대했던 평범한 비적단이나 유민의 무리처럼 보였다. 그들의 손에 의해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는 마을들을 지켜보면서 나는 본격적인 사냥에 나서야 할 때가 도래했음을 온몸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 나는 동인단의 병력을 보병대와 기병대로 나눈 후 보병대에는 누상촌의 방어를 맡기고 토벌작전에는 기병대만을 투입했다. 나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에 골아떨어지는 농민들의 습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되도록 주간에는 적과 교전하는 일을 피하다가 야간에 적의 소규모 부대를 급습하는 전술을 채택했다. 야습을 통해서 적을 섬멸하는 작전은 성공을 거두었다. 단원들과 함께 밤이 깊도록 풀밭에 숨어 있다가 새벽녘에 적들의 수경지를 덮쳐보면 깊은 잠에 빠져있던 황건적의 병사들은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해보지 못하고 질이 멸렬하게 허물어지는 일이 허다했다. 동인단은 토벌을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나기 전에 황건적의 소규모 부대들을 절반 이상 격파했고 혼란스러웠던 탁현 일대의 치안은 조금씩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인단이 일구어낸 짧은 안정은 보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 이번에도 불길한 소식을 가져다 준 사람은 척후 대장인 간홍이었다.
간홍은 동인단 영체 안에 있는 나의 집무실로 찾아와서 야간 기습을 마치고 돌아와 깊은 잠에 빠져있던 나를 큰 소리와 함께 흔들어 깨웠다. 무슨 일인가? 남쪽에서 대규모 병력이 북상하고 있다고 하네. 규모는 1만 5천에서 2만 가량이고 이곳까지 도보로 이틀이면 닿을 거리까지 와 있다는군. 그 정도의 병력이라면 한 개의 방의 전체 병력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의 무리가 통째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다. 아마도 낙양에 심어둔 세작들로부터 토벌군의 편성과 배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태평도의 수뇌부가 황제의 토벌군을 요격할 대단히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부대들을 전구별로 급하게 집결시키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 부대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건가? 그래, 박현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갈 생각인 듯 하더군. 군량 조달을 핑계로 이동 중에 마주치는 마을들을 모조리 습격해서 약탈하고 있는 모양이다. 탁군 태소나 유주 자사 쪽은 아직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나? 그 사람들이 관군을 이끌고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네. 태수나 자사는 낙양에서 토벌군이 올 때까지는 병력을 아끼면서 싸움을 피하려 할 테니까. 간홍은 그렇게 대답하며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띄었다. 나는 이틀 동안 모을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계산해 내려 애를 써보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탁군 전역에 흩어져 있다가 반란 이후에 연락이 두절된 단원들을 제외하면 누상촌의 집결에 있는 인원은 전체 단원의 7알이 넘지 않았다. 누상촌을 방어할 최소 인원만 남기고 모두 긁어 모은다면 얼마나 모을 수 있겠나? 나의 질문에 간홍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아무리 많아봐야 300명에서 350명을 넘기지 못할 것 같군. 그 중에 기병은 100여기가 채 안 될 테고. 무관들이 흔히 쓰는 계산법을 따르자면 정면에서 공격해오는 2만 명의 적을 막기 위해서는 아무리 강병이라도 4,000명 정도의 병력은 손에 쥐고 있어야 했다. 도화촌의 장비와 공조해서 연합작전을 벌인다고 해도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전체 병력은 500명이 넘지 않을 것이었다. 우선은 장비에게 전령을 보내서 참전할 뜻이 있는지부터 물어보세. 중요한 일이니 내가 직접 다녀오겠네, 현덕. 간홍이 서둘러서 영체를 떠나고 나자 나는 전투 준비를 논의하기 위해서 간부들을 불러 모았다. 간부들이 집무실로 모여들 동안 나는 탁자 위에 펼쳐놓은 지도를 들여다보며 적과 싸울 자리를 찾아보았다. 적을 막지 못하면 지도 위에 그려진 모든 마을들이 잿더미로 변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